안녕하십니까. 건강 365 아나운서 이영호입니다. 여성들에게 월경은 주기적으로 일어나는 생리현상입니다. 이 주기와 기간이 비교적 일정하게 이어지는데요. 월경이 불규칙한 월경불순도 흔합니다. 이 월경과 관련해서는 지나치게 양이 많은 월경 과다를 비롯해서 월경량이 너무 적은 경우도 있고요. 주기나 양이 불규칙한 분들도 있습니다. 오늘 특히 월경 불순을 중심으로 말씀을 듣고요. 위험 신호로 받아들여야 하는 부분은 없는지, 월경 불순에 대해서 한의학에서는 어떤 치료가 진행되는지도 살펴보겠습니다. 건강 365 Stars on 45의 디스코 메들리로 시작하겠습니다. KBS 라디오 건강 365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 월경을 얘기할 때 가임기 여성들 사이에서도 월경 불순, 월경 과다, 또 무월경과 같은 기준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정상적인 월경 주기에 대한 이해도 필요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경희대 한방병원 한방여성의학센터 황덕상 교수에게 도움 말씀 듣겠습니다. 자,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월경 주기, 보통 28일 주기, 30일 주기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네. 그 정상적인 월경 주기라는 게 있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정상적인 월경 중에 평균적으로 28일로 보고 있고요. 예. 그렇지만 이제 28일이 딱 넘어가서 조금 짧거나 길거나 해도 보통 이제 플러스 마이너스 7일 정도, 5일로 보거나 7일 정도 해서 보통 이제 생리 주기가 21일에서 35일 간격이라고 하면은 그냥 정상적이라고 보고, 또 이제 뭐 출혈도 한 3에서 5일 정도, 이 정도도 정상적으로도 보고, 또 이제 생리양도 어느 정도에 따라서 정상적으로 보게 되는데요. 예. 왜 이 월경 주기가 한의학에서는 또 이제 중요하게 보냐면, 저희가 이제 여성 환자, 특히 이제 뭐 가임기 여성 환자분에게는 꼭 월경 주기를 물어보게 되는데, 예. 단순히 이제 월경을 한다는 게 뭐 호르몬 변화가 있고 임신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 이런 문제가 아니라, 그거보다 조금 더 건강에 대한 그런 반영을 하는 의미가 있다고 보게 됩니다. 결국 이렇게 월경을 하는 것은 단순히 호르몬 변화뿐만 아니라 한의학에서는 말 그대로 이제 기와 혈의 그런 중요한 건강 지표라고 볼 수 있는데요. 우리가 단순 호르몬이라고 보면은 호르몬의 신호를 주면서 자궁 내막이 두꺼워지고 생리를 하는 거를 얘기하지만, 그 호르몬의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는 우리 전체적인 우리 몸의 건강 상태들이 반영이 되는 지표가 되기 때문에, 이 월경 주기가 고르냐 또는 월경에 관한 이상 병이 없느냐가 여성 건강을 확인하고 알 수 있는 그런 중요해서, 어떻게 보면 진단할 때 꼭 확인하는 그런 사항이 월경 주기와 관련되는 내용이 됩니다. 네, 그렇군요. 보통 이제 월경 시작하면 뭐 사나일 정도, 그리고 일주일 넘게 이어지는 경우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건 어떻습니까? 좀 사람마다 다른 거라고 봐야 될까요? 그렇죠. 기본적으로 이것도 어느 정도 건강하거나 정상적이면은 이제 3일 정도에서 한 일주일 정도까지는 이제 생리가 좀 지속이 되고 월경이 계속 나오고, 그리고 또 이제 첫째 한 2, 3일 정도에 좀 집중적으로 많이 나오고, 뒤에는 이제 조금씩 이제 줄어드는 그런 양상을 보게 되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은 월경을 구조적으로 이제를 하다 보면은 자궁 내막이 호르몬 변화에 따라서 점점 이제 두텁게 비유가 되고, 이런 것이 임신이 성립이 안 될 때 무너져 나오면서 출혈이 되는 과정이고, 이거를 또 지혈하는 과정이 되기 때문에 결국은 자궁 내막에서 출혈이 있고, 그거를 꼭 잡아주는 그런 호르몬 변화뿐만 아니라 자궁 내막 상태, 근육 상태 또는 어떤 다른 질환이 있느냐에 따라서 이 기간도 좀 다르다고 볼 수가 있는데요. 마찬가지로 이렇게 월경 주기도 있지만, 월경을 얼마나 길게 하느냐 적게 하느냐, 출혈량이 많거나 적냐에 따라서 어떤 정상적인 범위를 볼 거냐, 아니면 다른 그런 질환이 있거나 또는 뭐 종양이 있거나 다른 어떤 뭐 낭종이 있거나 이런 여러 가지들 질환이 있는 것들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 이제 월경 양도 사람마다 다른 거라고 봐야겠네요. 그렇죠. 어떻게 보면 이제 월경량을 조절하는 거는 이제 자궁 내막이 얼마나 충분히 두터워졌다가 그게 이제 쏟아져 나오면서 이제 그게 월경량이 될 수가 있고요. 또 그런 부분에 있어서 내가 얼마나 이제 자궁 건강하거나 피가 잘 순환하느냐 이런 거를 볼 수도 있고, 또 이게 지혈을 하는 것 자체가 프로스타글란딘이라고 해서 근수축 호르몬이 나와서 어떻게 보면 자궁 골반 쪽을 잘 이렇게 우리가 출혈이 있으니까 딱 움켜쥐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럴 때 근육량이라든지 기운이 충분히 있으면은 좀 지혈이 잘 되는 거고, 그런 것이 잘 안 되면은 더 되는데, 결국 우리가 월경량은 물론
굉장히 주관적으로 뭐 생리대 양이나 이런 것들을 좀 다양하게 볼 수 있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한 80mm가 넘어가면은 오히려 좀 과다월경이라고 그러고 문제가 있다고 보거든요. 네. 바로 이제 과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80mm 이상이 되면은 우리 몸 혈색소나 이제 혈청 내 철함량이 좀 감소를 하게 되고 철분이 좀 떨어져서 이제 빈혈 증상들을 느낄 수 있어서 그런 문제들이 좀 생기는 건데 이게 객관적으로 측정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만약에 내가 생리량이 많고 만약에 뭐 하루에도 여러 번 이렇게 뭐 생리대를 교환을 한다든지 한두 시간 간격으로 하면서 오히려 어지럽거나 좀 많이 힘들다 이렇게 되면은 좀 월경 과다라고 볼 수도 있는 것입니다. 예. 아무튼 사람마다 좀 차이는 있을 수 있는 건데요. 네. 근데 이게 주기가 좀 평소와 다르게 바뀔 수도 있잖아요. 뭐 그렇죠. 스트레스를 받는다거나 그럴 수도 있고요. 며칠씩 앞당겨지고 더 늘어나기도 하고 그게 일시적인 경우라면 괜찮을까요? 그렇죠. 이제 이런 거는 보통 한 3개월 정도를 지켜본다고 이해를 하시면 좋은데요. 예. 결국 우리가 이제 월경 주기를 하는 것들, 생리 주기를 조절하는 것들은 분명히 이제 여성 호르몬이 이제 작용을 하게 되는데 이 여성 호르몬이 나오는 게 보통 뇌하수체, 시상하부, 자궁축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제 시상하부, 뇌하수체라고 하는 부분은 우리 뇌에 존재하고 있어서 결국은 이런 여성 호르몬을 조절하는 뇌하수체, 시상하부에서는 단순히 이제 여성 호르몬이 나오는 게 아니라 실제로 거기에는 이제 스트레스 호르몬이라든지 또 우리가 음식을 먹을 때 나오는 인슐린이라든지 뭐 잠을 못 잘 때 나오는 뭐 도파민이나 뭐 세로토닌이라든지 또는 여러 가지 그런 호르몬들이 같이 나오는 부분이거든요. 결국은 이렇게 스트레스를 받으면은 내가 그 스트레스를 처리하는 호르몬이 분비가 많아지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이제 당장 사용하지 않는 여성 호르몬은 사용하지 않고 스트레스 호르몬을 바꿔서 이제 사용하다 보니까 여성 호르몬이 부족하게 되고 그러면서 이 여성 호르몬에 대한 밸런스가 깨지니까 생리도 불규칙해지는 거거든요. 예를 들면 우리가 뭐 여고생들이 갑자기 시험 기간이 됐더니 갑자기 생리를 뭐 생리통이 심해졌다 또는 뭐 생리를 더 빨리 했다 오히려 더 늦어졌다 이런 건데 늦어지거나 빨라지거나 이런 양상들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여성 호르몬의 불균형 상태라고 보는데 이런 것들이 일상적인 그런 생활에 따라서 바뀌는 것이라서 일시적으로 뭐 한두 번 정도 하는 것은 좀 지켜보면서 쉴 필요가 있고 만약에 그게 이제 3개월 이상 반복이 될 때에는 이게 어떤 다른 문제나 질환이 있는 건지 산부인과에 방문하셔서 이제 호르몬 검사를 한다든지 초음파 검사를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네. 앞서 말씀해 주신 이제 월경 과다 또 월경 불순도 있고 무월경이라는 것도 있잖아요. 네. 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이해하면 될까요? 네, 우리가 흔하게 이제 월경 불순이라고 하면 말 그대로 이제 순하지 않다, 뭔가 순조롭지 않다라고 하는 영어가 바로 월경불순이 되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게 불규칙한 생리를 좀 일컫는 그런 용어이고 정확하게 어떤 딱 한 질환으로 되는 것은 아닙니다. 결국은 이렇게 순조롭지 않다는 것은 생리량이 많을 수도 있고 적을 수도 있고 또는 이제 주기의 이상, 주기가 짧을 수도 있고 길 수도 있고 또는 굉장히 주기와 상관없이 불규칙하게 출혈이 있는 부정출혈일 수도 있고 또는 아예 생리가 없게 되는 이런 무월경이 될 수도 있는데 바로 이제 이런 것들을 좀 약간 포괄적으로 얘기하는 불규칙한 월경을 얘기할 때 월경 불순이라고 해서 조금 더 일반 명사처럼 좀 더 큰 범위의 얘기를 하게 되는 것이고요. 예. 보통 월경 주기의 이상으로 해서 희발월경이라고 하는데 이런 것은 이제 좀 월경이 40일 이상 좀 주기가 좀 길어질 때는 뭐 희발월경이라고 그러고 오히려 21일 이 미만으로 오히려 뭐 더 자주 20일도 안 되고 뭐 한 15일 정도밖에 안 돼 다시 이제 월경을 시작하면은 이제 또 비발월경이라고 하고요. 또 이제 과다하게 월경 과다라고 하면은 오히려 출혈 기간이 뭐 일주일이 넘어가서 뭐 8일 이상이 된다든지 또는 출혈량이 뭐 80ml 이상 전체적으로 너무 힘들게 갈 때는 월경 과다라고도 볼 수도 있고 또 반대로 월경량이 좀 너무 작아서 뭐 정말 월경을 뭐 하루 정도 했는데 금방 멈춘다든지 정말 출혈량이 감소하는 경우도 있고 또는 정말 주기와 상관없이 계속 이제 출혈이 지속이 된다든지 아니면 끊어지지 않는다든지 이런 것처럼 굉장히 부정자궁 출혈이 있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네. 중장년 여성들의 경우에는 월경 양이 갑자기 많아지거나 또 불규칙해지면은 폐경을 짐작하지 않습니까? 네. 어떤가요?
맞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굉장히 규칙적이었던 분들이 갑자기 이제 나이가 어느 시점이 되니까 불규칙해지니까 나는 폐경인가 아닌가에 의심을 할 수도 있지만 사실 이럴 때는 꼭 검진을 먼저 해보셔야 될 수도 있습니다. 네. 만약에 이제 나이대가 40대 중반 이후의 여성이라면은 당연히 이제 갑자기 특별히 뭐 아프진 않은데 이런 월경의 양상이 바뀌면은 폐경기 전에 좀 오는 그런 증상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보통 이제 40세 전후로 해서 난소 기능이 쇠퇴가 시작을 해서 보통 이제 폐경에 접근을 하게 되는데 이때를 이제 폐경 이행기라고 해서 호르몬 변화가 바뀌는 거거든요. 네. 이게 예를 들면 초경을 시작했다고 하지만 초경하자마자 바로 이제 생리가 규칙적으로 가는 게 아니라 중고등학교 시절을 좀 이렇게 지나면서 20대 초반이 돼야 이제 안정기가 되면서 월경이 이제 규칙적으로 바뀌게 되는데 마찬가지로 이제 월경이 끊어지는 폐경도 바로 내가 오늘부터 폐경이 되는 게 아니라 요 전에 몇 년 전부터 이렇게 불규칙하게 오면서 되는 폐경인 경우에 있어서 이럴 때는 약간 뭐 어떻게 보면 생리적으로 볼 수도 있는데 주의하셔야 되는 것은 이제 30대 후반에서 40대 초반에서 갑자기 양이 많아지거나 불규칙해질 때에는 이제 자궁샘근증이라든지 자궁근종이랑 같은 이제 양성종양이라든지 또는 이제 갑상선 질환이라든지 또는 다른 내분비 질환으로 인해서 이렇게 월경이 불규칙하게 되는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다른 일반적인 검사나 이런 진단을 받으시는 것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젊은 여성들에게 이런 월경 불순이라든가 문제가 좀 심하게 생기면 이 자궁 건강에 내가 문제가 있나 이런 걱정을 하잖아요. 그렇죠. 기본적으로 이제 월경이라고 하는 게 뭔가 이상이기 때문에 자궁 건강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할 수도 있죠. 줄어들기 때문에. 네. 말 그대로 이제 과소월경인 경우, 뭐 하루 이틀 만에 이제 월경이 끝나거나 출혈량이 굉장히 작을 때에는 당연히 이제 월경이 어떻게 보면 내막이 두께가 굉장히 얇고 그런 상태를 반영을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자궁 자체도 문제도 될 수 있지만 항상 같이 생각해야 되는 것은 난소 기능이 감퇴가 될 수도 있는 거거든요. 네. 결국 이런 월경이라는 것은 난소 기능 또는 여성 호르몬의 상태에 따라서 이런 호르몬의 불균형이 와서 적절히 난소 기능이 쇠퇴하고 있거나 됐을 때 오히려 이제 큰 문제가 되고 오히려 조기 폐경이라든지 이런 거를 의심하게 될 수 있게 되는데요. 결국은 이렇게 여성에 있어서 양이 작아지거나 무월경이 오거나 하는 경우들은 오히려 이렇게 난소 기능 또는 여성 호르몬에 대한 그런 것들을 진단을 하시고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요즘 젊은 여성들이 특히 이제 문제가 되는 경우에 이제 이렇게 줄어들 때는 다낭성 난소증후군이라는 그런 질환도 있거든요. 이제 그런 거에 대한 진단을 하거나 적절한 치료를 하는 것이 굉장히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네. 또 이 월경을 처음 시작하는 나이가 점점 어려워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성장이 좀 빨라서 그런 건지 어떻게 봐야 될까요? 그렇죠. 이게 전체적으로 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이제 초경 연령이 빨라지고 있다고 하는 그런 연구도 많이 있고요. 뭐 우리가 1904년부터 1994년도까지 이제 매년 10년마다 0.73세씩 초경 연령이 이제 줄어들고 있다는 보고도 있게 되는데요. 네. 그럼 이거는 이제 왜 그런가 보면은 결국 이제 유전적인 거나 환경적인 요인에 따라서 뭐 굉장히 영향을 받는다고 얘기를 해서 어떻게 보면 유전적인 거로는 이제 뭐 엄마의 초경 연령이라든지 또는 사회적 경제적 수준이나 거주 지역이라든지 또는 비만이나 영양 상태, 뭐 스트레스나 활동, 수면량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영향을 많이 받는다는 그런 보고도 있는데요. 그래서 이제 국내 연구를 보면 이제 최근에 이제 조기 초경이라고 하는 그런 연령 기준을 비교를 하면은 한 10.5세가 더 빠르면은 어떻게 보면 이제 좀 초경이 이르다, 조기 초경인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는데요. 몇 년 전만 해도 뭐 한 12살로 잡았던 그런 기준이 있었거든요. 그런 거에 비해서는 이제 매년 좀 짧아지는데 그럼 이런 좀 빨라지는 친구들의 그런 양태를 보면은 어떤 보통 뭐 성조숙증이나 이런 거를 얘기도 하지만 어떻게 보면 이제 비만이나 과체중인 여아에서 조기 초경의 유방률이 상승하는 그런 연관성이 있기 때문에 결국 보면은 이렇게 내가 어떻게 먹었고 체중이 어떻게 되고 키가 얼마나 크고 비만한지 안 한지에 대한 것이 굉장히 중요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렇게 초경이 빠르다고 해서 뭐 성조숙증이라고 해서 생리를 이제 늦추게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오히려 이제 성장판이 다치는 것을 예방하고 키를 충분히 잘 크게 해줄 수 있는 게 더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제 월경 자체를 늦추는 거를 목표를 삼지 마시고 건강하게 아이가 키가 잘 클 수 있는 타이밍을 놓치지 않고 확인하고 치료를 하고 관리를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 더 강조를 하고 싶습니다. 그렇군요.
그 월경 기간은 어떻습니까? 이렇게 일찍 시작하면은 폐경기도 빨라질 수 있는 건지요? 네, 기본적으로 우리가 조기 초경의 여성인 경우는 조기 폐경의 위험이 80% 증가한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네. 그리고 근데 이것은 단순하게 또 그 조기 초경과 조기 폐경을 연결하고, 그러니까 초경이 빠르니까 폐경도 빠르다, 또는 초경이 느리니까 폐경이 느리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없는 게, 실제로 우리가 폐경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의 난소 기능의 유무로 판단하게 되는 것인데, 이 난소 기능은 각 개인의 여성들이 태어날 때부터 선천적으로 정해져 있는, 배란할 수 있는 개수가 어느 정도 정해져 있거든요. 네. 그럼 그 난소 기능을 잘 유지한 사람들은 폐경이 적절하게 잘 유지가 될 거고, 난소 기능을 조금 더 빨리 소모하는 그런 과정들의 어떤 질환이나 이랬었을 때는 폐경이 좀 빨라지는데, 예를 들면 우리가 임신 출산이라는 과정들이 어떻게 보면 여성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힘들다고도 볼 수 있지만, 난소의 관점으로 보면은 사실은 임신 기간 10개월 또는 출산하고 나서 수유하는 동안 해서 한 약 2년 정도는 난소의 휴식 기간이 되는 거거든요. 결국 배란하지 않고 휴식 기간을 가져서 임신 경험이 있는 분들은 오히려 난소 기능이 조금 더 잘 오래 보존이 될 수 있는 그런 양탕을 볼 수도 있고, 또는 난소에 다른 질환이 있어서 난소의 그 일부 혹을 제거하면서 난소의 어떤 구조적인 수술을 해서 제거가 된다 그러면은 또 난소 기능이 더 빨리 줄어들면서 폐경이 좀 더 빨리 오게 되는 경우들이 있어서, 이런 것은 생리적인 것뿐만 아니라 병리적으로 어떤 질환의 유무들, 또는 수면이라든지 스트레스라든지 이런 모든 그 생리를 조절하는 그런 부분들까지도 관여를 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네. 그 요즘 월경 불순으로 또 당황하고 고민하는 분들도 많다고 하던데요. 그 월경 불순, 이 원인에 대해서는 어떻게 설명되고 있습니까? 네, 기본적으로 월경 불순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주기도 그렇고 출혈도 그렇고 이게 많냐 적냐 짧고 기냐 다 이런 것들이 다 다른데, 분명히 어떤 원인 질환이 될 수 있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렇게 월경이 불규칙하거나 하면 양성 종양이 있을 수도 있고, 내막 질환이 될 수도 있고, 또는 난소 질환이 될 수도 있어서, 또는 시상하부 내하수체에 대한 그런 다른 내분비적인 질환이 될 수 있거든요. 결국은 이렇게 월경불순이라고 하는 원인들은 단순히 자궁 문제, 난소 문제뿐만 아니라 어떻게 보면 당뇨가 있다든지, 또는 내하수체 이상이 있다든지, 갑상선에 문제가 있다든지 전신적인 그런 질환들에 있어서의 그런 문제로 이해를 할 수도 있는데요. 특히 젊은 여성들 같은 경우는 최근에는 급격한 다이어트나 식생활 변화들, 또는 단식을 한다든지 이런 변화를 했을 때도 시상하부 내하수체 기능들이 불균형하게 되면서 월경불순이 생기거나 또는 월경약이 끊어지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럴 때에는 단순히 호르몬제를 치료를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기본적인 원인이 됐던 생활 개선을 했을 때 이런 월경불순이 증상이 좋아지는 부분들을 볼 수 있습니다. 네, 그 월경불순이다라고 판단할 수 있는 어떤 기준이 있을까요? 네, 기본적으로 월경 정상 주기가 평균 28일이고 플러스 마이너스 7일 정도 또는 5일 정도 해서 21일에서 35일 주기면은 그냥 특별히 주기상에는 빠르다 늦다 이렇게 하지 않고 정상 범위로 되는 것이고요. 또는 월경량도 보통 한 3에서 7일 정도 지속이 되고, 보통 한 80ml 정도 이내에서 20에서 80ml 정도 혈액 출혈이 있으면은 그냥 정상인데, 이런 부분들을 벗어나면은 오히려 더 빠르면은 빈발월경이 되고, 더 느리면은 희발월경이라 그래서 월경이 좀 길어지는 월경 주기 이상이 되는 것이고요. 또는 양이 너무 적거나 너무 많거나 하면은 과소월경, 과다월경이 되는데, 이런 것들이 어떤 증상으로 나타날 때 이것만 가지고 이것은 질환이 되는 건 아니고, 이런 게 나타나는 검사들은 초음파나 호르몬 검사를 해서 보면은 자궁 내막증이 있다든지, 다낭성 난소증후군이 있다든지, 또는 성근증이 있다든지, 난소에 물혹이 있다든지, 또는 뇌하수체 어떤 질환이 있다든지, 또는 여러 내분비 질환들이 같이 올 수 있는 경우들이 있어서, 이런 증상들, 생리 변화, 월경 변화가 있으면은 꼭 산부인과 진료를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예. 이 월경이 좀 규칙적이지 않다고 해서 그게 딱 병이다 이렇게 하긴 좀 어렵지 않습니까? 그렇죠. 어떤 면에서는 저희도 외래에서 오시면은 정말 월경을 1년에 3-4번밖에 안 하는데 출산 3명까지 잘 하시고 건강하게 잘 사시는 분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죠. 어떻게 보면 각각의 그런 생활 패턴도 다르고 할 수 있어서 좀 다를 수는 있는데, 그렇지만 꼭 검사를 받고 확인을 하셔야 되는 것은, 분명히 이렇게 비정상
자궁출혈이 있다는 것은 분명히 어떤 구조적인 원인이 있을 수 있는 게 우선이거든요. 예. 결국 이제 기질적 병변이라고 하는 것은 뭐 출혈이 많든 적든 또는 지혈이 안 되고 출혈 월경 기간이 길다든지 했을 때 뭐 작게는 근종이 있을 수도 있고 뭐 폴립이나 이런 뭐 자궁 또 기능성 뭐 난소 낭종이라든지 뭐 이럴 수도 있지만 자궁경부암이라든지 또는 자궁암이라든지 어떤 좀 심각한 질환이 올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 그래서 초기에 이런 부분들 심각한 질환들은 초기에 발견하고 치료를 하면 충분히 안전하고 건강하게 이제 살 수 있지만 오히려 이제 그냥 괜찮지 하다가 보면 나중에 늦어지면은 이제 그게 전이가 되고 여러 가지 그런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있어서 이런 어떤 부정출혈이라든지 월경이 좀 불규칙하면은 내 몸에서 뭔가 문제가 있구나 이런 걸 한번 확인 과정은 꼭 체크를 그렇죠. 하고 하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예, 그러니까 다른 질환 때문에 이 월경 불순이 올 수도 있는 거니까요. 예. 그렇죠. 그러니까 앞서 말씀해 주신 뭐 다낭성 난소증후군, 자궁 근종 같은 질환들을 갖고 있는 여성들에게 좀 흔하다고 볼 수 있을까요? 그렇죠. 이제 다낭성 난소증후군은 가장 이제 무월경이나 월경 불순이 오게 되는데 특히 이제 20대 초반의 여성들에게 굉장히 많이 나타나는 그런 질환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우리 내분비 질환에서 그 하나로서 유병률은 뭐 한 6에서 15% 정도 된다고 하는데요. 예. 뭐 월경 불순이 있다든지 또는 무월경이 오는데 생리가 없어지고 그리고 또 오히려 그 자궁 출혈 이상이 있어서 부정 어떤 주기와 상관없이 계속 출혈이 있다든지 양이 좀 줄어들면서 멈추지 않고 계속 왔을 때 또는 남성 호르몬 과다 증상이라서 뭐 이렇게 뭐 털이 좀 많이 난다든지 또는 굉장히 비만이 오거나 오히려 마른 질환이 났을 때 다낭성 난소증후군이 될 수도 있고요. 또 이제 자궁근종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이제 양성 종양이라 그래서 마찬가지로 악성 종양은 아니죠. 나쁜 종양은 아니지만 어쨌든 분명히 이제 종괴가 생기면서 20대에서 40대 가임기 여성에게서 많이 나타나는데 이것은 월경통이 심하거나 또는 이제 통출혈량도 굉장히 많아진다든지 월경을 할 때 네. 또는 이제 그 근종이 굉장히 큰 경우는 또 방광을 압박해서 또 이제 소변이나 여러 가지 증상들이 나타날 때는 근종들이 볼 수가 있는데요. 결국 이런 것은 이제 간단히 이제 산부인과나 이런 데 검사를 해서 확인을 해서 초음파를 볼 수도 있고 하는데 결국은 이러한 것들의 원인들은 정확히는 알 수는 없지만 우리가 여성 건강을 반영하는 데 중요한 질환일 수 있습니다. 네. 한의학에서는 침 치료도 진행되죠. 네, 맞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계속 처음부터 말씀드렸지만 이런 부분들이 월경을 주관하는 게 단순히 호르몬적인 부분뿐만 아니라 기본적으로 내가 먹고 자고 뭐 운동하고 또 소화시키고 하는 능력들이 반응되는 그런 부분들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한의학에서 침 치료를 하는 게 월경통도 치료를 하지만 원결구승에도 많이 치료를 하게 되는데 결국 이제 침 치료를 하면 이제 국소적으로 골반 혈류순환도 개선이 되고 심지어 이제 연구에 따라서는 이제 내신경 호르몬계 분비 조직행에 조절을 해서 우리가 침을 맞았더니 좀 마음이 편해졌어. 어떻게 보면 내가 좀 이완이 됐어. 또 혈류순환이 좋아졌어. 이런 것들이 또 이제 월경통을 조절하면서 어떻게 보면 다낭성 난소증후군 환자에게 있어서도 침 치료를 했더니 임신율이나 뭐 배란율이 증가했다든지 또는 인슐린치가 개선됐다든지 전반적인 여성 호르몬을 개선 수치가 되는 것들에 있어서 도움이 된다는 그런 연구들도 네네. 많이 있거든요. 예. 그런 쪽에 치료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자, 오늘 도움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경희대 한방병원 한방여성센터 황덕상 교수였습니다. 건강 365 함께하고 계십니다. 서수남과 하청일의 그러시면 안 돼요 듣고 계속 이어갑니다. 건강한 하루의 시작. KBS 라디오 건강 365. KBS 라디오 건강 365 함께하고 계십니다. 주말의 건강 책 정보 북칼럼니스트 홍순철 씨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자, 오늘 들고 오신 책 제목을 보니까 사고는 없다. 예. 뭐
그대로 받아들여서는 안 될 제목 같은 그렇죠. 내용은 좀 다르게 아닐까 싶기도 한데요. 예. 네. 참 하루 자고 일어나면 뭐 이렇게 재난 사건 사고가 많은지 그러니까 정말 최근에 좀 모르겠습니다. 안타까운 사고들도 좀 많았죠. 예. 너무 사건 사고가 많은 것 같은데요. 예. 사고가 참 많아서는 안 되겠죠. 사고를 줄일 수 있는 방법들을 좀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는데요. 예. 그런데 우리는 어떤 사고를 보면 그런 이야기들을 들릴 때가 있습니다. 어쩔 수 없었어. 아,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책인데요. 예. 이 책은 교통사고부터 산업재해 그리고 재난 참사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종류의 사고 그리고 지난 한 세기 동안 벌어졌던 사고의 역사를 추적합니다. 근데 이 사고의 사례를 그냥 소개해 주는 건 그럴 만한 이유가 있기 때문이에요. 예. 우리는 어떤 일에 대해서 사고라고 규정 짓지만 그때부터 별다른 해결책에 대해서 고민하지 않게 된다라고 책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고라는 말이 어떤 죽음과 손상을 감추고 그걸 반복하게 만든다라고 지적하고 있는 건데요. 예. 책의 저자 제시 싱어란 분은 미국의 저널리스트이면서 안전 시스템, 부상 예방 그리고 여러 가지 재난 감소 문제에 대한 전문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교통 어떤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서 안전한 거리를 확보하기 위해 싸워온 활동가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요. 예. 이분이 이런 재난과 안전과 사고에 대해서 연구하게 됐던 특별한 계기가 있었다고 그럽니다. 예. 2006년에 미국에서 화제가 됐던 사건이 하나 있었어요. 예. 자전거 교통사고 때문에 사람이 사망하게 되는 일이 있었는데 그때 그 사고 당사자가 바로 이 책의 저자의 연인이었던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이었군요. 그렇습니다. 아. 사랑하는 사람이 자전거 사고로 인해서 목숨을 잃었다. 얼마나 충격적이었을까요? 엄청난 충격이죠. 예. 미국의 뉴욕 맨하튼 한복판에서 그렇게 사람들도 많이 다니고 자전거도 많이 다니는 곳에서 예. 음주 운전자가 자전거를 친 거예요. 아하. 그래서 사망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 사고, 끔찍한 일에 대해서 예. 제대로 책임지는 사람이 없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아하. 이건 분명히 살인사고였거든요. 그렇죠. 사람이 죽었으니까요. 근데 예. 사고였다. 어쩔 수 없는 일이었는지도 모른다라고 하면서 위험이나 넘어가는 상황들을 목격을 하게 된 거죠. 예. 그러면서 저자는 이 문제에 대해서 뭔가 사회에 경종을 울리기 위해서 내가 집중적으로 연구해야겠다라고 마음 먹었다고 그럽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뭐 안전 시스템이나 이런 사고와 관련해서 이제 전문가시잖아요. 그렇습니다. 저자는요. 근데 이런 또 정말 끔찍하고 기억하기 싫은 또 사고를 당한 경험자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아마 이 책을 또 쓴 것 같습니다. 그 여러 사례들이 소개되고 있나 봐요. 그렇습니다. 저자는 책을 쓰면서 우리에게 질문해요. 왜 사고는 너무 자주 발생하고 있는가? 왜 예전보다 많은 사람들이 사고 때문에 죽어가고 있는가? 네. 왜 가난한 사람이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사고로 더 많이 죽고 있는가? 사고를 왜 개인의 운 또는 책임으로 떠넘기고 있는가? 예. 또는 왜 그건 사고였다라고 말하고 재발 방지책을 고민하지 않는 걸까? 정말로 사고라는 건 막을 수 없는 것인가라고 묻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이러한 질문에 답하고 있는데요. 불의의 사고란 존재하지 않는다. 사고는 없다. 예. 라고 책의 제목을 통해서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죠. 예. 우리가 각종 참사, 재난 이런 걸 그냥 사고라고 규정 지을 때 어떤 죽음이나 손상이 우발적으로 일어난다 또는 예견되거나 예방될 수 없다라는 잘못된 암시를 주고 있다는 겁니다. 예, 예. 사고라는 용어 자체에 문제가 있다라고 저자는 지적하고 있는 건데요. 사고라는 단어가 일종의 면죄부처럼 작동되는 우리 사회의 현실에 대해서 지적하고 있습니다. 저자는 우리가 목격하게 되는 다양한 사고의 속성을 설명할 때 크게 두 가지 원인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첫 번째는 인적 과실입니다.
이걸 우리가 실수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예. 그리고 또 다른 한 가지는 위험한 조건입니다. 어떤 사고가 일어나는 환경인 것이죠. 그렇죠. 예를 들어서 길을 가다가 미끄러지는 건 그 사람의 실수, 과실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예. 하지만 그 사람이 미끄러질 수밖에 없도록 만든 흥건하게 물이 고여있는 바닥은 위험한 조건이라는 거죠. 예. 과연 이것이 어떤 책임인가? 제한 속도를 위반하는 건 인간의 과실이지만 과속하기 좋게 설계된 도로는 위험한 조건일 수 있다. 라고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에게는 인간의 과실은 어쩔 수 없다라고 하더라도 어떤 조건, 환경을 개선해야 되는 의무가 있다라는 건데요. 인간의 과실이 관여하지 않는 사고란 거의 없지만 네. 위험한 조건 자체가 과실을 유발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렇죠. 이 환경과 조건을 개선하기 위해서 우리는 끊임없이 노력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예. 자, 뭐 과실, 실수도 분명히 있을 수 있지만은 이런 위험한 여러 환경이 실수를 불러오기도 한다는 그렇습니다. 그런 주장인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런 사례를 통해서 여러 가지 좀 생각을 하게 만드는 맞습니다. 그런 내용입니다. 예. 우리는 과실을 예상을 하고 그것이 생사를 가르는 위험한 문제가 되지 않도록 예방할 수 있습니다. 조건을 바꿀 수 있다는 거죠. 그것이 우리가 지금 우리 주변에서 벌어지고 있는 수많은 사건, 사고, 재난을 바라보는 책임 있는 자세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근데 문제는 이런 사고가 발생했을 때 특히 이 사고에 책임이 있는 사람들이 자신의 책임을 피하기 위해서 다른 서사 구조들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사고를 유발할 수 있는 환경을 고치기보다는 인적 과실이다. 사람 때문에 그렇다. 실수 때문에 그렇다라는 이야기를 유포하는 방법을 선택하고 있다. 예. 라고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1910년대 미국 최초의 노동자 배상법이 통과되자 고용주와 사업장 소유주가 그에 맞서서 사고 유발 경향성이 있는 노동자라는 개념을 만들었다고 그럽니다. 예. 그러니까 이 사람은 사고 칠 가능성이 다분히 높은 사람이야. 라고 일종의 낙인 찍기를 했다라는 거죠. 예.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 안전장치를 도입하라라는 끊임없는 주문이 있자 자동차 제조사들은 예. 그 비용을 부담하지 않기 위해서 무단 횡단자 때문에 사고가 자주 발생한다. 라는 이야기를 퍼뜨렸다라는 겁니다. 예. 이런 식으로 사고의 책임을 외부로 전가시키는 이러한 무책임이 예나 지금이나 사실 별반 다르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는 최근에도 목격을 하고 있는데요. 이런 식으로 책임자들이 사고다라고 하면서 교묘하게 법의 망을 비껴가는 경우가 많이 있다라는 겁니다. 네. 뭐 예전보다는 물론 뭐 조금 좋아하는 지구는 있고, 그렇죠. 예. 뭐 또 변화를 시도하려고는 하는 것 같아요. 하지만 많이 부족하고 그렇죠. 예. 이게 책임을 지지 않으려고 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여전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같은 문제들이 비슷한 문제들이 또 계속 발생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마침 이 책이 우리나라에 출간됐던 시점에 너무나 안타까웠던 경기도 화성의 리튬 전지 제조 공장에서의 역대 그렇죠. 최악의 화재 사건이 발생을 했는데요. 맞습니다. 예. 그때 이 사고로 인해서 31명의 사상자가 발생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참사는 화재니까 어쩔 수 없어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지만 사실은 위험물 보관, 취급에 대한 규제를 이행하지 않았고 정부의 안전 기준이나 안전 점검이 미비했고 네. 그리고 처벌보다는 예방에 중점을 둬야 되는 법과 정책이 없었던 탓에 이런 참사가 생겼다. 그래서 예견된 참사였다는 비판이 지금 이어지고 있는데요. 무엇보다 가슴이 아팠던 건 이때 숨진 노동자가 23명이었거든요. 그 가운데 18명이 이주 노동자였다고 네. 그럽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사회적 약자들이 될 수도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18명의 사망자 가운데 17명이 여성이었어요. 여성이고. 예. 이들 대부분이 일용직 노동자였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위험마저 외주화되고 있다.
이주화되고 있다. 산업 현장의 불평등이 고착화되고 있다. 이런 지적들이 나왔는데요. 예. 생각을 해보면 공장 내부 구조 그리고 언어가 낯선 분들에게 안전교육을 과연 제대로 했을까? 그분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어떤 사고가 벌어지면 어떻게 피해야 한다라는 것들을 제대로 인지시켰을까라는 질문을 던지게 된다는 겁니다. 예. 이 책에 너무나 유사한 사례가 소개가 되고 있어요. 1991년도에 미국 육가공 공장에서 화재 사고가 발생을 했고요. 거기서 대부분이 흑인 여성 노동자였던 25명이 사망하는 사건이 벌어지게 됩니다. 예. 조사 결과 공장의 화재 비상구들이 잠겨 있었고요. 10년 넘게 안전 점검을 회피했다고 그럽니다. 무려 150건의 안전 위반 사실이 발견이 됐는데요. 예. 위험한 노동 조건에서 일할 수밖에 없는 그런 저임금 노동자들, 이주 노동자들을 고용을 해서 일을 하게 만들었고 공장의 위치 역시도 흑인들이 주로 거주하는 지역에 공장을 만들어서 이런 위험의 외주화를 실시했다는 사실에 대해서 예. 당시에 많은 지적들이 있었던 걸로 책은 기억하고 있습니다. 예. 이 사고가 나면 항상 이렇게 좀 안타깝게도 사회적 약자들이 피해를 더 많이 본다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이런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좀 이제는 제대로 주의 환기를 하고 개선 방안을 생각을 해야 된다라는 거죠. 더 안타까운 사실은 앞서 소개했던 1991년도 그 육가공 공장에서의 화재 사건. 이제 사건이 났잖아요. 사고가 났잖아요. 그럼 책임 소재를 가려야 합니다. 이게 왜 발생했는가? 이런 책임 논의가 시작되자마자 네. 이상한 루머들이 확산됐다고 그럽니다. 예. 노동자들이 닭고기를 자주 훔쳐가서 소유주가 공장 문을 잠가뒀다. 그래서 화재가 났을 때 피할 수 없는 환경들이 만들어졌다. 근데 그 환경은 노동자들이 자꾸만 고기를 훔쳐가서 문을 잠궜다. 어쩔 수 없이 뭐 공장으로서는 할 수밖에 없는 조치였다라는 이야기들이 퍼져나갔다고 그래요. 그렇군요. 오히려 피해자들이 부도덕해서 그들에게 책임이 있다라는 이야기가 퍼져나갔다라는 거죠. 예. 우리나라에서도 이런 유사한 사례들이 많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예. 어떤 사고가 났는데 대형 참사가 벌어졌는데 거기에 모인 사람들을 비난을 해요. 왜 하필 그때 거기에 가서 놀러 갔다가 이런 일이 벌어지느냐. 이런 이야기들이 사실은 너무나 흔하게 어떤 사고나 재난 상황에서 확산되는 서사 구조라는 것이죠. 예. 왜 이런 일들이 벌어질까? 책임 소재가 있는 사람들, 정작 책임져야 되는 사람들이 권력자들인데 그들이 도덕적인 법적인 책임을 피하기 위해서 피해자들에게 엉뚱한 낙인을 찍어버리는 일들이 반복되고 있다는 겁니다. 예. 더 안타까운 사실은 사고의 위험, 피해 그리고 사고 이후의 비난과 책임이 평등하게 배분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이거 역시도 인종과 민족과 계층과 성별에 따라서 사고를 당한 확률이 달라지고요. 그리고 사고로 죽거나 부상을 당할 확률이 달라지고요. 사고로 인한 비난과 처벌을 받을 확률도 달라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예. 책에 소개된 사례인데요. 교통사고가 나면 특히 중상을 입게 되면 남성보다 여성이 사망할 확률이 더 높다고 그럽니다. 네. 왜 그런 일이 벌어질까? 네. 왜 우리가 그런 장면들 보지 않습니까? 자동차 차량 충돌 테스트 장면. 예. 거기에 보면 인형이 들어가요. 그렇죠. 근데 인형의 사이즈가 170cm 이상의 남성을 표준으로 한 인형이 거기에 들어가서 충돌 실험을 하게 됩니다. 예. 그러니까 남성 위주로 안전장치가 설계가 되는 거예요. 아하, 예. 여성들은요, 운전하는 자세라든가 신체 사이즈가 다르기 때문에 그렇죠. 차량을 설계하고 사고가 났을 때 그걸 예방할 수 있는 어떤 대책들은 사실은 남성 위주로 설계가 됐기 때문에 사고가 나면 여성이 사망하거나 큰 부상을 입을 확률이
높아질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미국에서 범죄 통계를 집계를 해보니까 흑인과 또 라틴 계열의 보행자들이 백인 보행자에 비해서 무단 횡단 딱지를 뗄 가능성이 훨씬 더 높았고요. 예. 이게 실제로 무단 횡단을 더 많이 해서 그렇다기보다는 딱지를 더 많이 떼는 거죠. 그러네요. 예. 그들이 차에 치여서 사망하는 경우 운전자는 백인을 쳤을 때보다 훨씬 더 가벼운 처벌을 받고 있다는 사실이 통계를 통해서 확인됐다고 그럽니다. 예. 이런 상상을 한번 해보시죠. 비행기를 타고 가요. 근데 갑자기 불시착을 해야 됩니다. 바다에 불시착을 해야 되는데 사용할 수 있는 구명조끼가 비즈니스석과 1등석에는 비치가 돼 있습니다. 네. 이코노미석에서는 이걸 추가로 돈을 내고 구입을 해야 된다면 이게 말이 될까요? 말이 안 되죠. 예. 아마 이런 상황을 이해하거나 납득할 수 있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그렇습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실제 우리 역사에서 이런 일이 있었다고 그럽니다. 네. 자동차에서 안전벨트와 에어백이 지금은 의무화가 됐지만 이렇게 되기까지 수십 년의 정치적인 싸움이 필요했다고 그래요. 그리고 처음에는 이러한 기술이 개발됐는데요. 이걸 장착하려면 고객들이 추가로 돈을 내서 에어백과 안전벨트를 구매해야 됐었다고 그랬군요. 그럽니다. 예. 이건 무슨 말이냐면 부자들은 사고가 나도 상대적으로 안전해지고 나머지 가난한 사람들은 사고가 나면 목숨을 잃을 확률이 높았다라는 겁니다. 예. 이게 얼마나 잔혹한 불합리인가라고 그러네요. 지적하면서 사고가 발생하고 그것이 처리되는 과정을 보면 참 불합리한 상황들이 많이 있다라고 예. 지적하고 있습니다. 개선책에 대해서는 그럼 어떤 조언을 해주고 있습니까? 일단 어떤 사고가 있으면 다음에는 이런 비슷한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이는 것이 필요하다고 이야기합니다. 네. 일례로 미국 뉴욕의 에이미 코언이라는 사람은 아들이 도로를 건너다가 숨진 이후에 뉴욕시의 차량 제한 속도를 시속 48km 이하로 낮출 것을 요구하는 시위를 벌여서 이걸 관철시켰어요. 그렇군요. 2년 뒤에 똑같은 사고가 있었는데 당시에 차에 치인 아이는 이 코언의 노력 덕분에 사망까지 이르지 않았습니다. 네. 뿐만 아니고 자신이 군인 시절에 경험했던 비행기 추락 사고, 그래서 평생에 걸쳐서 이 사고와 부상의 원인을 연구하고 자동차 안전벨트와 운전대를 고안한 인물이 있습니다. 자기의 사고에서 시작해서 다음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대책들을 고민했다라는 거죠. 이런 식으로 피해자 관점에서 다음에 어떠한 비슷한 일이 발생하면 이런 것들을 어떻게 방지할 수 있을까? 책에는 그걸 고민한 사람들의 사례가 많이 소개가 되고 있는데요. 그나마 이들의 수고와 노력으로 사고에 대한 제대로 된 원인 진단과 재발 방지책들이 조금씩 자리를 잡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저자는 책을 통해서 만약에 어디선가 그건 사고였다라는 소리가 들리면 이걸 그냥 고지곧대로 받아들이지 말아라. 말고 예. 경고음으로 들어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다시 질문하라는 거죠. 왜 그 사고가 벌어졌을까? 어떻게 된 일일까? 전에도 이런 일이 있었는가? 또 그런 일이 반복되지 않기 위해선 무엇을 해야 할까? 왜냐하면 세상엔 그냥 생겨나는 사고가 없기 때문이다라고 책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 책의 결론은 분명합니다. 책의 제목이 결론인데요. 사고는 없다. 예. 이걸 우리가 기억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예. 사고는 어쩔 수 없다. 이런 건 없다는 겁니다. 예. 그래서 진짜 사고가 없는 그런 세상이 됐으면 좋겠네요. 자, 오늘 책 사고는 없다 함께 했습니다. 북칼럼니스트 홍순철 씨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건강 365 함께 하셨습니다. 듀스의 여름 안에서 들으면서 오늘 시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나운서 이영호였습니다. 고맙습니다.